안녕하세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웰니스 유키입니다. 웰니스에 대한 제 고민을 공유합니다. 경제적 웰니스는 돈을 많이 버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경제적 웰니스 2차 목표인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경제적 웰니스의 14번째 이야기로 경제적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반이 되는 저축과 소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저축률을 숫자로 정의하고 생활비 최적화를 통해 소비 상한선을 세우고 기록으로 피드백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왜 저축률이 경제적 자유의 엔진인가?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연봉을 중심에 둡니다. 물론 연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연봉은 기본값이자 기준으로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의 속도를 결정하는 건 그 연봉에서 얼마를 남기느냐, 그리고 그 돈을 얼마나 오래 투자하느냐입니다. 수익률의 차이가 투자의 결과를 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축률이 수익률의 차이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초반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약간 낮더라도 저축률이 더 크다면 투자 원금을 더욱 빨리 늘릴 수 있습니다. 꾸준한 저축으로 매년 꾸준히 더 많은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이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가 붙을 덩어리 자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 투자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수익률은 시장이 주고 저축률은 내가 만든다. 시장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저축률은 상당 부분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저축률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습관에서 끝나지 않고 자산이 자산을 낳는 구조를 만드는 엔진이 됩니다. 엔진이 강하면 속도가 나고 속도가 나면 같은 길이라도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저축률은 세후보다 세전 기준으로 잡는 편을 추천합니다. 세후 기준은 생각보다 흔들립니다. 세금, 공제, 상여, 성과급, 비과세 항목이 매년 다르고 연말 정산 결과에 따라 체감소득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지키기로 했던 규칙이 깨지기 쉽습니다. 반면 세전 일정 비율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소득이 오르면 자동으로 저축해야 하는 금액도 올라가고 한편 소득이 오르는 만큼 세금도 같이 늘어서 소비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도 합니다. 결국 경제적 자유는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규칙을 오래 지키는 사람에게 조금 더 빨리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연봉이 늘어도 소비를 제한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높은 저축률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봉이 오르면서 생활비도 비례해서 늘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연봉이 오르는 만큼 지출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주거, 교통, 식비 같은 필수 고정비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한선이 정해지면 소비는 생각보다 덜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선은 절대 금액이라기보다 내 소득 대비 비율로 고정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는 내 월 소득의 몇 %까지, 교통비는 차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월 얼마까지, 식비는 외식은 주 몇 회, 배달은 월 몇 회처럼 기준을 정해두는 겁니다. 상한선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선택지를 골라봅니다. 주거는 한번 올리면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집이 커지거나 위치가 좋아지면 생활 전체가 그 수준에 맞춰지고 그 순간부터는 월 고정비가 자동으로 커져서 저축률이 무너집니다. 일정 금액의 주거비를 따로 빼기 어렵다면 부모님 댁에 있거나 회사 숙소, 쉐어하우스 등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사는 순간 할부금, 자동차 보험, 세금, 정비료, 주차료가 고정비가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필요하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소비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비도 외식, 커피 배달이 습관이 되면 작은 돈이 매일 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려면 연봉이 오르기 전에 주거, 교통, 식비의 상한선을 먼저 만들어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그리고 연봉이 올라갈수록 늘기 쉬운 지출이 있습니다. 주거 업그레이드, 자동차 구매, 외식과 커피 빈도, 구독 서비스, 여행 빈도, 각종 아이템 소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항목들은 내가 좋아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소득이 올랐으니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끌려 늘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산 형성은 어려워집니다. 부자가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처럼 사는 것이다.
재테크 강의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이 딱 이 구간을 겨냥합니다. 특히 주거와 차량은 한 번 올리면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초반부터 자제해야 합니다. 선택권은 점차 늘지만 큰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은 통제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높은 저축률을 현실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생활비 최적화 3단계, 예산 설정, 고정비 감축, 대체 전략 수립. 이제부터는 실행입니다. 생활비 최적화는 3단계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고정비를 줄이고 대체 전략으로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첫째, 예산 수립입니다. 어느 정도의 돈을 쓸 수 있는지를 가늠해 봅니다. 저는 보통 세전 금액의 20에서 30%를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출하라고 권합니다. 이를 연봉에 따라 대략적인 금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세금과 사대보험료로 약 341만 원 발생하며 약 11.3%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때 30%를 투자금으로 저축한다면 약 58.7%인 1,759만 원이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만약 연봉이 1억이라면 세금과 사대보험료로 약 2,113만 원 발생하여 약 21.1%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때 30%를 투자금으로 저축한다면 약 48.9%인 4,887만 원이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둘째, 고정비 감축입니다.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나 멤버십 같은 자동 결제는 한 번 구조가 잡히면 매달 나를 따라다닙니다. 한편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고정비의 감축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주거비는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화하는 것이 강력합니다. 기숙사, 부모님 댁, 하우스 쉐어링 등은 사람마다 가능한 방안이 다르겠지만 주거비를 낮추는 것은 고정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등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모두 정리하여 새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체 전략입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생활 구조를 바꾸는 아이디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차를 미루는 전략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가격보다 유지비가 무섭습니다. 할부, 보험, 세금, 정비, 주차, 감가까지 합치면 매달 고정비가 됩니다. 차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차를 미루고 필요할 때 택시나 단기 렌트를 쓰는 쪽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차를 소유하면 큰돈 쓸 이벤트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타이어, 사고, 정비, 세차, 각종 소모품. 이런 이벤트는 계획에 없던 지출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지출이 많이 드는 취미가 있다면 지출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비와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취미라면 구조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골프, 스쿠버, 스키처럼 장비, 이동, 레슨, 회비가 붙는 취미는 한 번 빠지면 지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걸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는 구간에서는 취미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걷기, 러닝, 맨몸 홈트, 자전거처럼 초기 비용이 낮고 유지비가 거의 없는 취미로 바꾸면 건강을 챙기면서도 비용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소비를 기록하기, 피드백 시스템 만들기. 소비 기록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부담을 느낍니다. 매일 가계부 쓰는 건 의지가 필요하고 금방 지칩니다. 그런데 소비 기록의 목적은 꼼꼼함이 아닙니다. 내 소비의 패턴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현실 인식은 기록에서 시작된다.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면 지출이 불필요한지 따져보기 어렵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행 가능한 최소 규칙을 추천합니다. 기록을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에는 간편한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두다가 주 1회, 10분 점검이면 충분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자로 결제 내역이 도착하게 해두고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사진만 찍어둡니다. 분류 카테고리도 몇 개만 씁니다. 주거, 교통, 식비, 취미, 기타 필수, 기타 불필요 등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피드백 규칙을 만들면 됩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 이건 투자에서도 생활에서도 같습니다. 피드백 규칙은 간단합니다. 한 달 지출에서 개선할 만한 요소 3가지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딱 하나만 실천해봅니다. 예를 들어 구독 하나 해지, 배달 횟수 주일에 줄이기, 택시는 월 2회까지만 같은 식입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한 개씩 바꾸면 습관이 됩니다. 한편 예외 지출은 따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조사, 의료비 같은 것은 생활의 일부입니다.
이것까지 한데 묻고 지나치게 줄이려 들면 웰니스의 균형이 깨집니다. 예외 지출은 예외로 분리하고 반복 지출 위주로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록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가 나를 개선하는 도구가 됩니다. 돈 덜 쓰고도 만족하는 가치 설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을 덜 쓰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덜 써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설계하는 법입니다. 저는 부는 소득에서만 나오지 않고 결국 습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투자는 짧은 기간에 큰 수익률로 결정되기보다 좋은 습관이 긴 시간 유지되면서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한다면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함께 폭발하지 않도록 제한된 소비 안에서도 삶이 충분히 만족스럽게 돌아가게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저축률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은 절약이 아니라 만족의 구조를 바꾼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비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경제적 웰니스는 쉽게 흔들립니다. 문제는 돈을 쓰는 순간이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이 감정 조절의 수단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새로운 전략이 보입니다. 돈을 덜 쓰면서도 만족을 얻는 방법은 참는 것이 아니라 만족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소비로 만족을 사는 대신 다른 웰니스를 키워서 만족을 얻는 구조로 옮기는 겁니다. 신체적 웰니스부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헬스장 등록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비용이 부담되거나 꾸준히 못 간다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럴 때는 걷기나 홈트 루틴처럼 진입장벽이 낮은 방법이 더 강력합니다. 매일 20분 걷기, 홈트레이닝으로 푸시업과 스쿼트 10분, 계단 오르기 15분 같은 작은 루틴이라도 몸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나는 잘 관리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을 완전히 끊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평일 루틴을 단순화하면 지출이 줄고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대체식, 간단한 집밥, 반복 가능한 메뉴를 몇 개 정해두면 결정에 대한 피로가 줄고 그만큼 배달과 충동 지출도 줄어듭니다. 정서적 웰니스에서는 과소비의 트리거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소비는 필요가 아니라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피곤함, 스트레스, 외로움, 허무함 같은 감정이 올라올 때 소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를 줄여야지보다 먼저 대체 루틴을 하나 만들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올라오면 산책 15분, 집안 정리 10분, 샤워하고 일찍 눕기, 짧게라도 운동하기. 돈을 쓰지 않아도 감정이 회복되는 루틴이 생기면 소비는 의지로 막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사회적 웰니스도 비슷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꼭 비싼 모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산책, 카페 한 잔, 집밥 모임처럼 돈을 덜 쓰면서도 충분히 좋은 관계의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과 태도입니다. 연락을 먼저 하는 것, 안부를 묻는 것, 일정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히려 소비 중심의 만남은 피곤해지기 쉽고 오래 지속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높은 저축률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의 구조가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현재의 삶을 망치는 게 아니라 삶을 지키면서도 자산이 쌓이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따라오지 않게 만드는 힘은 절약이 아니라 가치 설계입니다. 돈을 덜 쓰는 대신 건강과 컨디션, 마음의 회복력, 관계의 안정성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높은 저축률은 지속 가능해지고 그 지속 가능성이 결국 경제적 자유에 더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남겨둔 저축금을 투자로 어떻게 연결할지, 즉 저축에서 투자로 넘어가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웰니스 유키였습니다.